오늘부터는 드디어 한국사의 내용이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 기억해야 되는 영역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제국주의 서양 열강이 개항을 통해 약소국을 지배해 나가는 동아시아의 침략 과정의 첫 시작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세계사나 동아시아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19세기 서양 열강의 접근에 대항하는 조선의 대응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내외적 정치의 특징입니다. 앞서 배운 19세기의 상황을 복습하자면은 19세기는 세도 정치의 시기로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인해서 정치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삼정의 문란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삼정의 문란은 바로 전정, 분정, 황곡을 뜻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세금 제도의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농민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져 있었고 그 결과 전국적인 농민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 예로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임술, 농민분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었던 청나라와 일본 모두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안가에서도 이상하게 생긴 서양의 배들이 계속 출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침략적인 접근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전의 왕이었던 철종이 승하를 하게 됩니다. 철종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철종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게 되다 보니 먼 친척이었던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즉위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고종의 나이가 당시 13살이었습니다. 13살이었던 고종이 어린 관계로 고종의 아버지였던 그 당시에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바로 대원군이라는 단어였죠. 왕의 아버지였던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개혁 정책으로 본인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왕의 북의 친척을 종친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종친들을 우대하며 이 종친과 관련된 기구였던 종친부를 권력 기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도 정치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안동김 씨라든가 풍양조 씨가 있었죠. 이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남인과 북인을 등용하기도 하고 또한 무신들을 포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의기구였지만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던 기구, 비변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비정상적 정치기구였던 비변사를 없애고 혁파를 하고 원래대로 의정부 중심의 정치체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군대 또한 삼군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여 기능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고요. 체제 안정을 위하여 법전의 내용도 시대에 맞게 수정을 하여 편찬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새로운 법전으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아진 왕권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왕실의 권위를 올리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미 불타서 없어졌었던 경복궁을 다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걸 경복궁의 중건이라고 하죠. 목적은 왕실의 권위 회복이었고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경복궁과 같이 아주 큰 궁궐을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이죠. 바로 원납전이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이라는 뜻인데 사실상 기부였지 강제로 원납전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백전이라고 부르는 기존에 사용하던 화폐의 무려 100배의 가치를 지닌 동전을 새로 만들어 발행을 하다 보니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대로 공사에 강제로 동원이 되었고 양반들은 경복궁에 사용된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상들의 묘지림을 벌목하여 쓰다 보니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의 결과 당백전으로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또한 양반과 백성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대원군의 정책 중에 비판을 받는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의 중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대원군의 민생안정책은 백성들의 호응을 많이 받은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원 철폐의 경우 기존의 서원이 붕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일 뿐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고 지역 농민들을 마구마구 수탈을 했기 때문에 많은 폐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원에 대하여 대원군은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서원 오직 47개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조리 폐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폐지를 하게 되면은 서원에 소속된 노비와 토지는 전부 국가의 것이 되다 보니까 국가 재정 확충이 이루어지고 백성들 또한 백성들 본인들을 수탈하던 서원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니 당연히 환영을 하게 되겠죠. 대신 서원을 지역적인 기반으로 삼았던 양반 유생들은 대원군에게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민생 안정책으로 백성을 괴롭혔던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삼정으로는 전정과 군정과 황국을 들 수가 있죠. 우선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정과 관련해서는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를 찾아내 조세를 부과하게 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누락된 토지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국가의 재정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군정의 경우에는 바로 그 유명한 호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호포제는 군포를 징수함에 있어 바로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양반들까지 세금을 내다 보니 군포의 납부 계층이 확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양반들은 격렬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봄에 곡식을 강제로 빌려주어 가을에 많은 이자를 돌려받는 황곡이라는 제도는 마을 단위로 사창제라는 것을 설치하게 돼서 향촌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마다 아무래도 덕망이 있거나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다 보니 기존의 향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자를 착복하는 그런 나쁜 관행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황국의 고리대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대원군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보자면은 서원 철폐라든가 호포제의 실시 이런 정책이 있었죠. 서원 철폐나 호포제의 실시 같은 경우에 백성들은 이러한 정책에 매우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정책들에 대하여 양반들은 서원이 자신들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포제를 통해서 본인들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복궁의 중건 같은 경우에 백성들도 반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경제가 이때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공사에 강제로 동원도 되었으니까요. 양반들도 마찬가지로 묘지림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성과 양반이 대체적으로 모두 찬성을 했었던 대원군의 정책도 있었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세국정책, 쉽게 말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양반과 백성들 모두에게 비교적 찬성의 분위기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6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1863년부터 1873년까지였거든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 무려 2번의 외세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를 격퇴를 하였으니 나름 긴박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866년에 병인양요라는 프랑스의 침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병인 박해라는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에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연해주 지역을 청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통상수교를 요구하게 되자 흥선대원군은 국내에 있었던 프랑스 출신 신부를 이용하여 프랑스와 접촉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마침 옆에 있는 청나라에서도 천주교를
탄압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병인년에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의 과정에서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가 죽었을 뿐 아니라 바로 9명의 프랑스인 선교사도 같이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는 이 사건이 조선의 통상수교를 요구할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하여 병인 박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통상수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요였죠. 배경 병인 박해를 구실로 책임자 처벌과 통상 요구한 것이 그 내용이고요. 경과 과정에 보면 프랑스군은 바로 우리나라 강화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자 여기에 대항을 하여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하여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프랑스군은 물러나긴 하였지만 물러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교장각에 있었던 아주 귀중한 도서들을 약탈해 가게 됩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이런 다툼을 통해 천주교도들은 좋은 무리들이 아니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서 이후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한편 같은 해인 1866년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지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바로 평양까지 가게 돼서 평양을 약탈을 하다가 우리의 관군에 의해서 격퇴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이후 딱 5년이 지난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신미양요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신미양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양요는 아까는 프랑스였죠? 이번에는 미국의 침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배경은 앞서 말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청을 통해서 통상을 하자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바로 강화도를 침략을 하여 덕진진과 강성보를 공격하였는데요. 아까 병인양요에서는 양원수 부대가 활약을 하였죠. 여기에서는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의 군사들이 결사항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기의 열세 등을 이유로 조선군은 결국 패배를 하고 미군이 강화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미군은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자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과 통상수교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당시 대원군은 10,000명이 죽어도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었고 결국 미군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개항을 요구하는 편지만을 남긴 채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국 미국도 조선 개항에 실패하게 되자 우리나라 정부는 바로 척하비를 세우면서 우리 조선은 앞으로도 계속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척하비의 내용을 보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거고 화친을 주장하는 건 바로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고 하여 통상수교나 개항을 절대로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1866년 병인양요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로 서양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자잘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잠시만요. 종 끝나고 할게요. 그게 바로 등하교 시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었는데요.
1868년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상을 요구하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협박하기 위하여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라면 왕의 할아버지인데 동양에서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더욱이 왕의 할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 건 천륜과 인륜을 거스르는 행위로 보이게 되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전국 각 지방에 포군을 본격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서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통치 시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양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했던 세국 정책은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함께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